존 페리어, 선지자와 이야기하다. 제퍼슨 호프 일행이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난 지 3주가 흘렀다. 존 페리어는 청년이 돌아오면 양딸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속이 쓰렸다. 그러나 그 어떤 구구한 말보다도 딸 아이의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딸 아이를 절대로 모르몬 교도와는 결혼시키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그런 결혼은 결혼이라고 할 수 없는 치욕이고 망신이었다. 그는 모르몬 교의 다른 교리야 어떻든 그 점에 대해서만은 고집불통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교리에 어긋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당시 성도들의 땅에서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가장 신앙심이 두터운 성도조차 종교적인 의견을 피력할 때는 숨죽여 속삭이는 정도였다.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혹시 무슨 오해라도 받게 되면 가차없는 징벌이 내려지기 때문이었다. 핍박당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핍박하는 자로 돌변했는데 그것은 말하기조차 끔찍한 것이었다. 세비야의 종교 재판소도, 독일의 뱀게리 히트도, 이탈리아의 비밀단체도, 유타주의 먹구름을 들이운 모르몬 교회 비밀조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었다.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활동하는 것이 이 조직을 2배 더 무서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조직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으나 밖으로 드러난 것은 전혀 없었다. 교회에 반기를 든 사람은 호련히 사라지곤 했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처자식들은 집에서 가장을 기다렸지만 그가 집에 돌아와서 비밀 재판관이 자신에게 어떤 벌을 내렸는지 말해주는 일은 없었다. 경박한 말 한마디나 섣부른 행동의 대가는 행방불명이었지만 아무도 자신들을 억누르는 이 무서운 권력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들판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마음을 찍어 누르는 의욕에 대해 속삭여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처음에 이 무서운 비밀 조직은 모르몬 신앙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개종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변절자들만을 찾아서 응징했다. 그러나 응징 범위는 점점 넓어졌다. 성인 여자들이 부족해지면서 여성 인구를 끌어오지 못하는 일부 다처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교리가 되었다. 야릇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인디언이 한 번도 출몰한 적이 없는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살해당했다거나 야영지가 약탈당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장로들의 하렘에 새로운 여자들이 나타났다. 초췌한 얼굴로 울고 있는 그녀들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공포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산을 넘어온 나그네들은 복면을 하고 무장한 사내들이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소리내지 않고 지나갔던 일에 대해 얘기했다.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그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종래는 이름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제 서부의 외딴 농장에서 복수의 천사라는 이름은 불길하고 두려운 것이 되었다. 그토록 끔찍한 짓을 자행하는 조직에 대해 더 많은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강해졌다. 이 무시무시한 조직에 속해 있는 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다.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유혈이 낭자한 폭력 행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다. 선지자와 그의 사명에 대한 걱정을 들어주던 바로 그 친구가 밤에 횃불과 칼을 들고 와서 끔찍한 보복을 자행하는 바로 그 집단의 일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웃을 두려워했고 심중에 있는 말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아침, 존 페리어는 막 밀밭에 나가려고 하다가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한 갈색 머리의 뚱뚱한 중년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손님은 다름 아닌 위대한 지도자 브리검 영이었다.
이런 방문이 좋을 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까닭에 페리어는 불안한 심정으로 현관으로 달려가 모르몬 교회 수장을 맞아들였다. 그러나 지도자는 페리어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험악한 얼굴로 거실에 좌정했다. 영은 옅은 눈썹 아래 자리 잡은 눈을 날카롭게 치켜뜨며 말했다. 페리어 형제, 우리 진실한 교도들은 당신에게 훌륭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사막에서 굶주리는 당신을 구해주었고 음식을 나눠주었으며 당신의 선택된 땅으로 무사히 데려왔고 넓은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당신은 우리의 보호 아래 큰 재산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존 페리어가 대답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단 한 가지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것은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의 관습에 순응하여 살라는 것이었다. 당신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옳다면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페리어는 간언을 들이듯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제가 공동기금에 돈을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당신의 아내들은 어디 있는가? 영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자들을 불러서 내게 인사시켜라. 제가 결혼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페리어는 대답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 수가 적은데 저보다 더 여자를 필요로 하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시중을 들어주는 딸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바로 당신의 딸 때문이다. 모르몬 교회 수장이 말했다. 당신 딸은 유타의 꽃으로 피어났고 이곳의 높은 사람들이 당신 딸을 어여삐 보게 되었다. 존 페리어는 마음속으로 신음했다. 그런데 당신 딸이 이방인과 정혼했다는 회개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일 없는 자들의 입방아가 틀림없다. 성스러운 조셉 스미스의 13번째 계율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을 가진 처녀들은 선민의 자식과 혼인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과 혼인한다면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다. 계율이 이럴진데 성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다고 부르짖는 당신의 딸이 계율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존 페리어는 아무 말 없이 신경질적으로 말채찍을 만지작거렸다. 당신의 신앙은 온전히 이 한 가지 점에서 시험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스러운 장로회의의 결정이다. 여자가 아직 어리니 늙은이와 혼인시키지 않을 것이고 또 여자에게서 선택권을 박탈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장로들에겐 암소, 헤버시, 캠볼은 어느 설교에서 100여 명에 달하는 자신들의 아내들을 이렇게 불렀다. 우리 장로들에겐 암소가 많지만 우리 아이들에겐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 스탠거슨에게도 아들이 있고 드리버에게도 아들이 있다. 어느 쪽이든 당신 딸을 기쁘게 집안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딸에게 선택하라고 일러라. 그 아들들은 젊고 부유하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 어떻게 할 텐가? 페리어는 이맛살을 찌푸린 채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딸은 아직 어립니다. 혼인할 나이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당신 딸에게 한 달의 여유를 주겠다. 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여자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영은 문턱을 넘어서다가 돌아섰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눈을 번쩍거리며 병력같이 고함을 쳤다. 존 페리어, 당신 부녀가 감히 성스러운 장로회의의 결정을 뿌리친다면 차라리 시에라 블랑코에서 해골이 되어 뒹구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은 위협하는 듯한 손짓과 함께 몸을 돌렸다. 자갈이 깔린 길 위로 지도자의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다. 페리어가 무릎에 팔꿈치를 고이고 앉아서 딸 아이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을 때 몸에 부드러운 손길이 닿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루시가 옆에 와 서 있었다. 겁에 질린 창백한 얼굴만 봐도 소녀는 이미 둘 사이에 오간 얘기를 다 들은 것이 분명했다. 다 들었어요. 루시 페리어는 아버지의 묻는 듯한 눈길을 느끼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분의 목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는걸요. 아버지, 이젠 우리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페리어는 딸을 끌어안고 크고 투박한 손으로 밤생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해결이 날 거다. 너, 그 녀석에 대한 감정이 식은 건 아니겠지? 응? 루시는 대답 대신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물론 그렇지 않겠지. 네가 그렇다고 대답하기를 바라지는 말아야지. 그 아이는 장래성이 있는 청년이야. 그리고 기독교지. 여기 놈들이 아무리 기도니 설교니 하고 설쳐대더라도 그 녀석 발꿈치에도 못 쫓아간단다. 내일 네바다로 떠나는 패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는 편지를 그 아이한테 인편으로 보내도록 해보마.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다면 그 아이는 정광석화처럼 말을 달려서 돌아올 게다. 루시는 아버지의 표현이 우스웠는지 눈물 젖은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해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두려운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선지자에게 반대한 사람들은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된대요. 반드시 끔찍한 일을 당한대요. 하지만 우린 아직 반대하지 않았지 않니? 아버지는 대답했다. 미리 대비할 시간이 있을 게다.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한 달 뒤에는 유타를 벗어나는 게 상책일 거다. 유타를 떠난다고요? 그렇지. 하지만 농장은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꿔두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갈 수밖에. 솔직히 말하면 애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다. 나는 여기 놈들처럼 그 빌어먹을 선지자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일이 영 내키지는 않는다. 나는 자유롭게 태어난 미국인이라 여기 풍습은 정말 맞지가 않는구나. 뭔가를 새로 배우기에는 내가 너무 늙은 모양이야. 만일 그자가 이 농장에 어슬렁거리고 나타난다면 다음에는 총알 세례를 퍼부어 줄 테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그냥 가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딸은 반대했다. 제퍼슨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무슨 수가 생길 거다. 그리고 너무 속 태우지 말아라. 네가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으면 그 녀석이 네 꼴을 보자마자 나한테 덤벼들 게야. 무서워할 건 아무것도 없다. 존 페리어는 자신만만한 말투로 이렇게 딸을 위로했지만 그날 밤 그는 유난히 문단속을 철저히 했다. 그리고 침실벽에 걸어둔 낡고 녹슨 엽총을 내려서 조심스럽게 소재하고 총알을 장전해 두었다. 필사의 도주. 모르몬의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존 페리어는 그 길로 솔트레이크 시티를 찾아가 네바다 산맥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인을 찾아내어 제퍼슨 호프에게 보내는 편지를 맡겼다. 그는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눈앞에 닥친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한시 바삐 돌아올 것을 부탁했다. 편지를 맡긴 다음 그는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농장이 가까워지자 대문 기둥에 두 필의 말이 묶여있는 게 보였다. 깜짝 놀라 집에 들어가 보니 두 청년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는 말상에 낯빛이 창백했는데 흔들 의자에 떡하니 앉아서 난로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창가에 서 있었는데 황소처럼 굵은 목에 천박하고 오만한 인상이었다. 창가에 서 있는 청년은 주머니에 손을 찌는 채 유행하는 찬송가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다. 페리어가 들어오자 둘 다 고개를 까딱했고 흔들 의자에 앉은 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마 우리를 모르실 거요. 저쪽은 드리버 장로의 아들이고 나는 조셉 스탠거슨이요. 주께서 손을 뻗으사 당신들을 구원하여 진실된 무리 속에서 넣어주셨던 그 사막에서 같은 마차를 타고 갔던 바로 그 사람이지요. 때가 되면 주께서는 모든 나라를 건지시리니 그분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도 대단히 곱게 빻는도다. 창가의 젊은이가 콧소리로 말했다. 존 페리어는 차갑게 인사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두 청년이 누구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스탠거슨이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당신 딸에게 장가드는 게 좋겠다는 양쪽 아버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요. 하지만 나한테 아내가 넷뿐이지만 드리버 형제에겐 7이나 되기 때문에 내 사정이 훨씬 급하다고 봅니다. 스탠거슨 형제. 아니지, 그건 아니야. 드리버가 소리쳤다. 문제는 지금 아내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여자들을 거느린 능력이 어느 정도냐일세.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방앗간을 넘겨주셨네. 그래서 내가 자네보다 재산이 더 많아졌지. 하지만 장래성을 보면 내 쪽이 훨씬 낫지. 스탠거슨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시면 아버지의 피혁 공장이 내 것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자네보다 나이도 많은 데다가 교회에서 지위도 더 높지 않나. 이 사람아, 선택권은 아가씨 손에 있네. 젊은 드리버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싱글거리며 대꾸했다. 모든 걸 다 아가씨의 선택에 맡기자고.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존 페리어는 말채찍으로 두 놈의 등짝을 후려 갈기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나 좀 보지. 존 페리어는 마침내 말하며 두 사람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우리 딸이 자네들을 부르면 여기 와도 좋아.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자네들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군. 두 모르몬교 청년은 깜짝 놀라서 페리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것이 여자와 여자의 아버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 이 집을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페리어는 소리 질렀다. 문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창문으로 나갈 수 있지. 어느 쪽을 택할 테냐? 페리어의 갈색으로 그을린 얼굴은 사납기 짝이 없었고 뼈마디가 붉어진 손은 당장이라도 이쪽으로 날아올 것 같았으므로 두 손님은 재빨리 일어나서 방을 뛰쳐나갔다. 늙은 농부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 결정되면 나한테 알려주게. 농부는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당신 무사하지 못할 거야. 스탠거스는 화가 나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외쳤다. 당신은 선지자와 장로 회의에 반항했어. 당신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 주께서 손을 들어 당신을 칠 것이다. 젊은 드리버가 외쳤다. 주께서 일어서서 당신을 내려칠 것이야. 그러면 내가 먼저 내려치기로 하지. 페리어는 불끈거리며 고함을 질렀다. 루시가 달려와서 팔을 붙들고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2층으로 달려가서 총을 꺼내왔을 것이다. 부녀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두 청년은 벌써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었다. 저 쥐새끼 같은 자식들! 페리어는 이마에서 땀을 훔쳐내며 고함을 질렀다. 애야,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지. 네가 저런 놈들에게 팔려가는 꼴은 못 보겠구나. 저도 그래요, 아버지. 루시는 결연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이가 곧 올 거예요. 그래, 곧 올 거다. 빨리 올수록 좋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이야말로 고집 센 늙은 농부와 양딸에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였다. 거주지의 짧은 역사에서 장로들의 권위에 이토록 노골적으로 저항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사소한 과오를 저지른 이들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처벌받는데 대죄를 저지른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페리어는 자신의 재산과 지위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못지않게 재산이 많고 평판이 높은 사람들도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교회로 넘어갔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의 노리는 보이지 않는 테러 집단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었다.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악물고 맞서겠지만 이렇게 막연한 공포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딸 앞에서는 두려움을 감추고 별일 아닌 척 하려고 애썼지만
루시 페리어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알아차렸다. 존 페리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선지자 영이 모종의 준엄한 경고를 전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완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자신이 덮고 잤던 이불의 가슴께에 쪽지 한 장이 꼽혀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쪽지에는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이 휘갈겨 쓰여져 있었다. 반성할 시간을 29일 주겠다. 그 다음에는 말 줄임표는 어떤 협박보다 더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존 페리어는 이런 경고문이 어떻게 자신의 방에 들어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인들은 바깥채에서 자는 데다가 집안의 문이란 문은 죄다 잠겨 있었다. 그는 쪽지를 구겨버리고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서늘한 두려움을 느꼈다. 29일이란 날짜는 영이 약속했던 한 달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토록 신비스러운 힘을 지닌 적에게 대항하려면 어떤 힘이나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 쪽지에 핀을 꼽았던 그 손은 그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그는 자신을 죽인 상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는 더 무서운 일이 생겼다. 페리어 부녀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 루시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위쪽을 가리켰다. 천장 한가운데 28이라는 숫자가 삐뚤음하게 쓰여져 있었다. 그것은 타다 남은 막대기로 쓴 것이 틀림없었다. 딸도 아버지도 도대체 이게 어찌된 노릇인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페리어는 총을 든 채 밤새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아침에 나가보니 현관문 밖에 27이라는 숫자가 큼직하게 쓰여져 있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다. 아침에 나가보면 보이지 않는 적이 어딘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비로운 한 달에서 며칠이 남았는지를 적어 놓는 것이 보였다. 어떤 때는 무서운 숫자가 벽에 씌어져 있었고 어떤 때는 바닥에 쓰여져 있었다. 가끔은 숫자가 적힌 작은 판자가 대문이나 울타리에 걸려 있기도 했다. 존 페리어는 밤새 망을 보았지만 누가 매일같이 이런 경고를 남겨놓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거의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몹시 불안해했다. 두 눈에는 쫓기는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단 하나 남은 희망은 젊은 사냥꾼이 한시바삐 네바다에서 돌아와 주는 것이었다. 20일은 15일로 바뀌었고 15일은 10일로 바뀌었지만 떠나간 사람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었다. 숫자는 하나씩 줄어들었지만 그가 왔다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다. 말 탄 사람이 신장로를 달려갈 때마다 마차를 모는 마부가 뒤에 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 때마다 늙은 농부는 혹시 청년이 온 게 아닌가 하여 부랴부랴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5일이 4일이 되고 그것이 다시 3일로 바뀌자 그는 결국 용기를 잃었고 도망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렸다. 농부는 정착촌을 둘러싸고 있는 산맥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더구나 혼자였다. 통행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검문이 이루어졌고 장로 회의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도로를 지나갈 수 없었다. 어느 쪽을 돌아보아도 파국을 피할 길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딸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허락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노인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존 페리어는 혼자 앉아서 눈앞에 닥친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거기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았다.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아침 그의 집 담벼락에는 2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었다. 다음 날은 저쪽에서 허락한 시간의 마지막이 될 터였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온갖 억측과 무서운 상상이 쉼없이 떠올랐다. 그리고 딸아이? 내가 없으면 딸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길은 없는가? 늙은 농부는 탁자에 이마를 대고 자신의 무능함에 눈물을 흘렸다. 무슨 소리일까? 사위는 온통 고요한데 조그맣게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조용한 밤이라서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그것은 현관문 쪽에서 들려왔다. 페리어는 홀로 나가 가만히 귀 기울였다. 잠시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나지막하게 긁는 듯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누군가 현관문을 아주 조그맣게 두드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비밀재판소에 살인명령을 받고 온 한밤중에 살인자일까? 아니면 마지막 은혜의 날이 왔다는 것을 표시하러 온 행동대원일까? 존 페리어는 가슴을 짓누르며 신경을 갉아먹는 이런 공포보다는 차라리 당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빗장을 열고 현관문을 열어 제쳤다.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상쾌한 밤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집 앞의 작은 정원과 울타리, 대문이었다. 사람의 그림자라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페리어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좌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연히 발밑에 시선이 닿았을 때 그는 한 남자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다. 존 페리어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막아야 했다. 그는 벽에 바짝 붙어 섰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엎드려 있는 인물이 부상자나 죽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사람은 슬금슬금 땅바닥을 기더니 뱀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일단 집에 들어오자 그는 벌떡 일어서서 현관문을 닫았다. 어안이 벙벙해진 농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매서운 얼굴에 굳은 표정을 한 제퍼슨 호프였다. 맙소사! 존 페리어는 숨을 헐떡거렸다. 정말 사람을 놀래키는군. 어째서 그 모양으로 들어오는 건가? 먹을 것 좀 주세요. 호프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48시간 동안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탁자에 저녁 때 먹다 남긴 차가운 고기와 빵이 놓여 있는 걸 보고 그는 두말 없이 달려들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루시는 잘 견디고 있습니까? 청년은 허기를 채운 다음 물었다. 그래, 그 애한테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지 않았네. 페리어가 대답했다. 잘하셨습니다. 이 집은 사방에서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기어온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놈들도 꽤나 노련한 것 같지만 이 와쇼, 시에라 네바다 산맥 동쪽의 타호호 주변에 살던 북아메리카 인디언. 이 와쇼 사냥꾼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지요. 존 페리어는 헌신적인 동맹군이 생겼다는 걸 깨닫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청년의 가죽처럼 마른 손을 꼭 잡았다. 자네가 정말 자랑스러우이.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러 와줄 사람은 많지 않다네. 어르신, 옳은 말씀입니다. 젊은 사냥꾼은 대답했다. 저는 어르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이 어르신만이었다면 저는 이런 말버통 속으로 쉽게 뛰어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루시 때문입니다. 유타주의 호프 일가가 씨가 마르기 전에는 루시를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 움직이지 않으면 끝장이지요. 저는 독수리 협곡에 노새 한 마리와 말 2마리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어르신께선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금으로 2,000달러하고 지폐로 5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한테도 그만큼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산을 넘어서 카슨시티로 가야 합니다. 지금 루시를 깨우는 게 좋겠습니다. 하인들이 별채에서 잠을 자는 게 정말 다행이군요. 페리어가 딸을 깨워 여행 준비를 시키는 동안 제퍼슨 호프는 먹을 만한 것을 몽땅 뒤져내어 작은 꾸러미로 만들고 호리병에 물을 채웠다. 그는 산속에서 샘이 드물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청년이 준비를 끝내기도 전에 농부가 옷을 단단히 입고 출발 준비를 끝낸 딸을 데리고 내려왔다. 두 연인은 뜨겁지만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단 몇 분이라도 소중했고 또 할 일이 많았던 것이다. 우린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제퍼슨 호프는 나지막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서 각오를 굳게 다진 사람처럼 보였다.
앞문과 뒷문은 감시당하고 있지만 조심하면 옆쪽 창문으로 빠져나가 들판을 가로질러 도망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길로 나서면 말을 대기시켜 놓은 골짜기까지 3.2km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동트기 전까지 저 산의 반을 넘어야 합니다. 파수꾼에게 걸리면 어떡하지? 페리어가 물었다. 호프는 윗옷 앞자락 위로 툭 붉어진 리볼버 손잡이를 찰싹 때렸다. 만약 인원수로 놀리게 되면 갈 때는 가더라도 두세 놈 같이 데리고 가야지요. 그는 험악한 얼굴로 씩 웃었다. 페리어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것이었지만 이제 영원히 버리려고 마음먹은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진작부터 기꺼이 희생을 치르겠노라고 각오하고 있었고 딸이 명예를 지키고 행복해진다면 재산을 잃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람에 한들거리는 나무와 고요하기 이를 데 없는 드넓은 들판, 모든 것이 너무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여서 도저히 곳곳에 살인자들이 숨어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 사냥꾼의 무표정한 하얀 얼굴은 그가 이 집으로 오는 동안 그런 어울리지 않는 존재를 실컷 보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페리어는 금과 지폐를 든 자루를, 제퍼슨 호프는 빈약한 식량과 물이 든 자루를 둘러맸지만 루시는 귀중한 소지품 몇 가지가 든 작은 꾸러미만 들었을 뿐이었다. 이들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달이 어두운 구름 속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작은 정원으로 내려섰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춘 채 정원을 지나 작은 관목숲으로 들어갔다. 관목숲을 지나니 작은 공터가 나왔는데 그것은 옥수수밭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공터 앞까지 왔을 때 호프 청년이 두 사람의 팔을 잡고 그늘 속으로 잡아당겼다. 세 사람은 그늘 속에 숨어서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제퍼슨 호프가 스라소니처럼 예민한 귀를 갖게 된 것은 아까 들판을 지나오며 미리 훈련을 쌓은 덕분이었다. 세 사람이 그늘 속에 엎드리자마자 몇 미터 안쪽에서 구슬픈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즉각 다른 올빼미가 화답했다. 동시에 이들이 지나가려고 했던 공터에 희미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다시 한번 구슬픈 올빼미 울음소리를 냈고 그러자 어둠 속에서 상대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 자정 속독새가 3번 울 때 처음 나타난 인물이 말했다. 그는 상대방보다 지위가 더 높은 듯 했다. 알았습니다. 다른 사내가 대답했다. 드리버 형제에게 전할까요? 드리버에게 전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9에서 7, 7에서 5 상대가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쌩안이 달려갔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말은 일종의 암호임에 틀림없었다. 두 사람이 발자국이 멀리 사라지자 제퍼슨 호프는 벌떡 일어나서 부녀를 끌고 사력을 다해 공터를 내리뛰어 옥수수 밭으로 들어갔다. 들판에 달리는 동안 루시가 힘이 붙인 듯 하자 호프는 여자를 안고 뛰다시피 했다. 빨리요, 빨리! 빨리요, 빨리! 호프 청년은 가끔씩 숨찬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사방에 경비대가 쫙 깔려있어요. 살려면 속도를 내야 해요. 빨리! 신장로에 접어들자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일행은 단 한 번 사람과 마주쳤으나 미리 들판의 숨은 까닭에 들키지 않았다. 젊은 사냥꾼은 마을에 이르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는 비좁고 울퉁불퉁한 길로 부녀를 이끌었다. 시커먼 봉우리 2개가 어둠 속에서 삐쭉 솟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비좁은 계곡을 따라가면 말들을 대기시켜 놓은 독수리 협곡이 나왔다. 제퍼슨 호프는 날카로운 본능으로 커다란 바위 사이를 골라 디디며 말라붙은 계곡 바닥을 따라 올라갔다. 마침내 바위가 병풍처럼 늘어선 모퉁이를 돌자 충실한 짐승들이 묶여있는 곳이 나타났다. 루시는 노새를 타고 늙은 페리오와 제퍼슨 호프는 각기 말을 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험악한 자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한쪽은 무서울 정도로 높이 솟아오른 시커먼 바위산이었는데 긴 현무암 원주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꼭 석화된 괴물의 갈빗대처럼 보였다. 다른 한쪽은 바위덩이와 여러 가지 잔해가
빈틈없이 뒤엉킨 경사면이었다. 그 사이로 난 길은 심하게 꼬불거렸고 군데군데 좁아지는 곳이 있어서 일행은 한 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은 능숙한 기수에게도 어려울 만큼 험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과 난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들의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 끔찍한 폭정에서 멀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일행은 아직 성도들의 관할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산길에서 가장 험하고 외진 곳에 이르렀을 때 루시는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왼쪽을 가리켰다. 길이 굽어 보이는 바위 위에 경비대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희끄무레한 하늘을 배경으로 사람의 형체가 또렷이 부각되었다. 이쪽에서 그를 발견한 순간 그도 일행을 알아본 모양이었다. 거기 누구냐? 군대식 수화가 고요한 골짜기에서 쩌렁쩌렁 울렸다. 네바다로 가는 여행자들이요. 제퍼슨 호프는 안장에 걸어놓은 소총에 손을 대며 말했다. 외로운 감시자가 또한 호프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일행을 살피며 총을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가? 저쪽에서 물었다. 장로 회의. 페리어가 대답했다. 그는 모르몬교 경험을 통해 최고의 권위를 지닌 기구가 어느 것인지 알고 있었다. 9에서 7. 파수꾼이 소리쳤다. 7에서 5. 제퍼슨 호프는 아까 들었던 군호를 기억해내고 재빨리 대답했다. 통과. 주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위 위에 경비대원이 말했다. 경계초소를 지나며 길이 갑자기 넓어졌으므로 말들은 속보로 달릴 수 있게 되었다. 뒤를 돌아보니 외로운 파수꾼이 총에 몸을 기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방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선민들의 초소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자유였다.